자, 우리가 군비 통제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 국제사회는 무정부주의적인 체제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중앙정부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국내 정치는 여러 가지 국내 갈등 요인이 발생하면 정부가 나서서 그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이 국제사회는 그러한 어떤 중앙정부의 역할을 하는 이런 기능이 없죠. 세계정부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정부라는 의미는. 물론 유엔이 그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세계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이러한 어떤 무정부주의적인 이 국제체제 속에서 잠재적 간의 어떤 생존과 독립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경쟁이 반드시 따르게 되겠죠. 결국 각 국가는 자기 국가의 독립과 생존을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등의 이런 여러 가지 경쟁적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안보 딜레마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안보 딜레마는 뭐죠? 우리가 각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나의 안보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나의 적국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보를 더욱더 강화하게 되겠죠. 그러면 나의 안보 강화 행위 자체가 결국은 나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안보 딜레마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대 국가 간의 이 안보 딜레마는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력의 경쟁적인 증강을 초래하고요. 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발 전쟁과 또 고의적인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불안정성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군비 통제는 결국은 군비 경쟁을 완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질적으로는 전쟁의 어떤 위협을 낮추고요, 평화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게 이제 결국은 군비 통제의 본질적인 어떤 모습이죠.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대로 그러한 어떤 안보의 위협을 낮추기 위한 안보 협력이 하나의 본질적인 군비 통제의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논의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결국은 군비 경쟁을 결국은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요. 이러한 군비 경쟁이 종식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전쟁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경우에는 군비 경쟁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 군비 경쟁 중에 있는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확보해서 상대 국가가 감히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태. 미국이 일국 패권주의를 구가하는 이런 형태죠. 미국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국가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여러 가지 대부분의 국가는 이번 것도 달성하기가 상당한 제한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군비 경쟁 국가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서 상호 간의 어떤 군사력의 전감 수준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보 딜레마를 약화시키는 방법. 이제 3번이 바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군비 통제의 하나의 범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적국을 완전히 제거하는 상태, 그 다음에 내가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확보함으로써 감히 도전을 할 수 못하게 만드는 상태, 이런 것들은 과거에 우리가 냉전 시대에 전통적으로 절대 안보를 추구하는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논할 때도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논의했죠. 그죠? 절대 안보와 공동 안보. 결국은 1, 2번은 결국은 나의 힘을 강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거나 상대방의 도전을 막는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우리 안보 행위죠. 절대 안보의 개념이죠. 그러나 오늘날 국제 환경은 그러한 어떤 전통적인 방식으로 안보를 달성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상호 합의를 통해서 군사력의 운용, 배치, 사용, 증감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를 통해서 군비 통제를 이루어 나가야 결국은 안보 딜레마를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안보의 위협을 낮추면서 평화를 우리가 구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군비 통제는 기존의 군사력 증강을 통해서 국방 정책과 병행해서 국가 안보를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전략적 선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흔히 생각하는 것은 국력을 키우고 우리의 힘을 키워서 우리가 전쟁을 억제한다든지 또는 전쟁 억제 실패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이런 방법만 우리가 주로 이제 생각을 하죠. 이것은 하나의 전통적인 안보하는 방법이요.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우리가 구태여 그러한 방법을 병행해 가면서 결국은 상호 간의 위협 수위를 협력을 통해서 상호 군사 협력 통해서 군사 투명성을 서로 보장하면서 상호 인정하면서 이 위협의 수위를 낮춰가는 이 방법이 바로 군비 통제인데요. 그래서 이 군비 통제도 결국은 우리가 군사력 정강을 통해서 안보를 달성하는 이런 국방 정책과 병행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어떤 전략적 선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군비 경쟁과 군비 통제는요, 상호 상반되는 개념이죠. 상호 상반되는 개념이면 결국은 군비 통제는 군비 경쟁을 감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적대국 혹은 잠재 적국과의 끝없는 군비 경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군비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적 군사적 협조 관계를 추구해서 안보 위협의 수준을 낮출 것인가,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선택이죠.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각 국가의 안보 정책과 국방 정책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군사력 정강을 통한 이 군비 경쟁이냐 혹은 군비 통제냐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어떤 논리보다는요, 적절한 수준에서 이 상호 보완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수준이라는 것은 대외적인 안보 환경이나 또는 적대 국가의 정치적인 군사 갈등의 정도, 대내외적인 어떤 동원 자원, 또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와 인식에 따라서 사실 수준이 결정이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국가 안보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국방력 정대뿐만 아니라 군비 통제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염두를 우리가 둬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군비 통제 정책과 과연 군사 국방 정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군비 통제의 대상이 우리가 군사 분야의 병력과 무기 체계를 취급하기 때문에, 즉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 군비 통제 기능적 군비 통제가 있고 운용적 군비 통제가 있죠. 이 기능적 군비 통제라는 것은 무기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군비 통제의 대상을 기능적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군비 통제도 결국은 군사나 국방 정책의 하위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법이죠. 국가 안보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군사력 정강을 통해서 절대 안보를 추구할 수도 있고요, 또 군비 통제를 통해서 공동 안보를 추구할 수도 있죠. 자,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은 냉전시대 미소가 극한으로 대입했을 때는 절대 안보를 추구했죠. 누가 더 강한 힘을 갖느냐가 결국은 나의 안보를 지키느냐의 방식이어서 그건 절대 안보였죠. 그러나 이 절대 안보가 정점을 향해 치달을 때 미소는 급격한 어떤 인류 공면의 위기를 느꼈죠. 그래서 대두한 것이 서로 상생하자 한 게 공동 안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핵무기를 줄이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핵무기 감축이 나왔고 유럽에서 재래식 무기 감축이 나왔죠. 앞에서 우리가 헬싱키 신뢰 구축이나 스톡홀름 협약에서 이미 군비 통제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상당량의 전략 핵무기가 감축이 됐고 또 재래식 무기가 감축됐다는 사례를 이미 우리가 유럽 안보 협력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냈다는 것을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냉전 시대에 절대 안보를 추구했다 그러면 오늘날의 국제 환경 속에서는요, 이 절대 안보만 추구해서는 우리가 안보의 위협을 낮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협력을 통해서 적대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서 결국은 군비 통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결국 우리 안보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절대 안보와 이 공동 안보의 개념에 입각해서 이 정책적인 선택은 여러 가지 각 국가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요소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 남북은 남북
관계의 특수한 어떤 환경을 고려해서 이러한 군비 통제 혹은 또 군사력 정광 이 양자택일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 이게 바로 정치적인 어떤 행위고요. 그리고 우리 국방 정책과 정치 지도자와 우리 국민들의 몫이겠죠. 자, 이 군비 통제 정책은요, 국가 재원의 배분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비 통제는 단순하게 군사적인 측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 경제 정책과도 상당한 관계가 되어 있죠. 관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군비 통제는 대부분 이 관련 국가 간의 상호 간의 어떤 묵시적이고 또 현시적인 합의와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이 군비 통제의 성격상 이 순수한 군사적 영역을 뛰어넘어서 정치 외교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자, 앞에서 우리가 가교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골드만의 가교 전략 얘기했죠. 자, 군비 통제를 현실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치 경제적인 어떤 보상이 함께 고려돼야 된다. 이런 가교 전략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결국은 과거의 전통적인 의미에서 군비 통제는 결국은 군사력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오늘날 현대적 의미에서 군비 통제는 정치, 외교,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실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적인 어떤 기능적인 군비 통제 개념보다는 군비 통제 개념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군비 통제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논의를 이미 우리가 했었죠. 자, 그래서 이 군비 통제는 정치, 경제, 외교 정책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군비 통제를 실행한 단계에서는 과학기술이나 산업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받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비 통제 정책은 단순히 국방 분야의 일부 정책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국가의 여러 가지 제요소, 정책의 제요소와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비 통제를 흔히 우리가 국방부의 업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대단히 좁은 어떤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히려 외교나 정치 이런 분야에 굉장히 더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군비 통제 정책은 군인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 군비 통제는 우리 남북 상황에서는 통일 정책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 남북 간의 결국 우리 남북 분단은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민족적인 과제이죠. 그러나 남북이 너무나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이질적인 요소와 골이 점점 더 깊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 간에는 쌍방 간에 군비 정강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대립할 수는 없는 것이죠. 대립을 통해서 힘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은 힘을 통한 어떤 통일 정책을 추구하게 되면 상호 공멸을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요. 어쨌든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민족의 통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방법은 군비 통제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쌍방 간의 군사 관계의 안정이 선행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남북한 간에는 진지한 대화나 이 교류 경험이 사실 많지가 않죠. 최근 들어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이전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남북한 간에 상당한 대화와 교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인 어떤 큰 결과는 없잖아요, 사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남북한 간의 어떤 대립 상태에서 서로 경쟁적인 어떤 체제 속에서 살았고요.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경쟁 체제를 완화하고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좀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죠. 결국은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남북한 간의 어떤 이상가족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군사적인 어떤 긴장 완화 부분 이런 것들이 결코 과거에 비해서 더 상황이 좋아졌다고 우리가 결코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사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남북한 간의 이런 어떤 경험과
이런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군비 통제 정책이 결국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평화적 통일은 우선적으로 군사적인 신뢰 구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북이 가지고 있는 이 군비가 상당수 제한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군비 감축과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군사력이 통합되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결국은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사실 군사적인 신뢰 구축조차도 우리가 지금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군비 제한이나 군비 감축, 최종적으로는 군비 통합, 군사력 통합 이런 단계에 군사력 통합을 통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통합이죠. 이게 바로 통일이잖아요. 자, 이런 단계를 거치기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갈 길이 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평화적 통일은 반드시 이런 수순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비 통제는 통일 정책 구현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필수적인 어떤 문제이죠. 지금은 남북 간에 우리가 너무나 대립적인 어떤 구도로 지금 가서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일방적인 어떤 북한의 어떤 요구에 우리가 응하기 위해서 또 서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또 남북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상당히 또 우리가 많은 경험상 부작용을 사실 낳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을 얼마나 조화롭고 지혜롭게 우리가 잘 선택해서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견해가 다른 두 세력 간의 보수 진영과 또 이 진보 진영 간의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이 군비 통제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된다는 이런 우리 당위성을 놓고 볼 때는 군비 통제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더욱더 기울여야 되겠죠. 이 군비 통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요. 또 우리가 이 군비 통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이론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행해 나가는 데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우리가 해 나가야 돼야 되고 정치 지도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국방 군사 지도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분야를 해 나갈 것이냐라고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지금 이 군비 통제에 대해서 개념이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사실 정치 지도자나 또는 군의 국방 안보 분야의 이 지도자들은 이 군비 통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공부하고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군비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례를 패트릭 모건 교수가 주장한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패트릭 모건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이 군비 통제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 본질적으로 이 국제 질서 상태가 무정부주의적인 어떤 구조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군비 통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계가 국제 질서가 무정부 상태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약육강식의 어떤 하나의 환경이라는 것이죠. 즉, 이 국제 질서는 어떤 국제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무정부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자, 이 국제 질서 자체가 무정부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군비 통제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강자의 논리를 우리가 완화시키지 않으면 경쟁의 논리를 완화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평화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무정부주의적인 어떤 국제 체제 속에서 각 국가들 간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속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즉 국제 체제 속에서 대한민국이, 미국이, 일본이 또는 중국이 뭐 이런 각 개별 국가들이 이런 무정부주의적인 어떤 국제 질서 속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몇 가지 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선 국가 안보에 관한 한 최대한의 자율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은 정치적 자율성이에요.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로부터 정치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자 한다는 것이죠.
외세의 어떤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국가가. 그죠? 그래서 국가 안보에 관한 자율성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최상의 방법은 자주국방이에요. 사실. 그죠? 내가 자주국방을 할 수 있으면 내 안보를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실 뭐 다른 나라의 어떤 도움이 필요가 없죠. 우리가 동맹을 맺을 필요도 없죠. 그죠? 동맹이라는 것은 내가 자주국방을 못하기 때문에 동맹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나의 힘을 더 보태기 위해서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게 동맹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주국방이라는 게 사실 미국을 제외한 나라를 빼고는 자주국방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러나 각 국가는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최고의 국가 목표는 각각 독립성이라는 거예요. 즉 자주 독립 국가죠. 1번과 2번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를 우리가 키워드를 합치면 자주 독립 국가예요. 자주 독립 국가. 자주 독립 국가죠. 모든 국가는 자주 독립 국가를 꿈꾸는 것이죠. 여기서 자주 독립 국가에서 자주라는 것은 정치적 자율성을 누리는 것이고요. 안보에 관해서.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우리가 의사를 결정하는 이런 주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이런 속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분쟁이 발생하면요, 무력 사용을 해서라도 해결을 한다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을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진다는 것이죠. 모든 독립국가가요, 만약에 유사시에 대비해서 반드시 우리는 유사시에 생긴 우리가 힘이 없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침략을 당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군사력을 보유해야 돼. 이런 생각을 늘 한다는 것이죠. 어느 국가나 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군사력 보유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국방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주 독립국가로서 나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한데, 이 군사력을 내가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결국은 나의 상대방도 이에 대응해서 또 군사력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상호 간의 군비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재원들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안보 딜레마고, 결국은 많은 재원들이 국방비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국민의 복지나 또는 교육 이런 타 분야의 투자가 이제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의 어떤 경쟁력은 더 낮아지는 것이죠. 이게 국방 딜레마잖아요. 안보 딜레마와 국방 딜레마가 그런 개념이죠. 이미 논의를 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보 딜레마와 국방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모건 교수가 결국은 각 개별 국가들은 국제 체제 자체가 무정부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 가지 속성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속성을 우리가 이러한 속성을 전제하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냐라는 게 이제 사실은 군비 통제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무정부주의적인 군비 국제 정치 속에서 군비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을 이제 모건 교수가 제시한 것이죠. 첫 번째는요, 정치적 현상 유지에 대한 상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북 관계를 쉽게 예를 들면요, 남북한 간에 서로 실체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북이 남이 서로 간에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죠?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군비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성립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남북한 간에 내가 강의하는 내용은 남북한 간에 예를 드는 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건 교수가 이야기한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쉽게 남북관계 예를 드는 겁니다. 남북관계를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구별해서 강의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모건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군비 통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 현상 유지에 대한 상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군비 통제를 해야 하는 당사국 간의 어떤 상대방의 영토와 상대방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공식적이나 혹은 묵시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화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게 공식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군비 통제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분쟁 당사국 간의 정치적인 갈등이 완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 우리가 군비 통제의 기능에 이야기할 때 군사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 이야기했죠. 자, 군비 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궁극적인 것은 정치적인 어떤 갈등 해소를 통해서 결국은 사고 적대감을 해소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기 몇 자루를 우리가 줄인다고 해서 사실 갈등이 완화되고 전쟁이 억제되는 건 아니죠. 결국은 전쟁의 배경은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죠? 정치적인 갈등이죠. 민족적인 갈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치유하지 않고서는 전쟁을 우리가 예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군비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국 간의 정치적인 갈등이 완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개별 국가가 군사력을 보유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토, 민족, 종교 이런 다양한 갈등 원인이 우리가 이런 원인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군사력 자체가 갈등 원인은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결국은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영토 문제, 민족적인 문제, 종교의 문제, 인종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갈등의 원인이란 말이죠.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결국은 정치적인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비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치적인 갈등의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군비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군비 부담이요 너무 크면 결국은 군비 통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자,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군사력 강화에 너무 많은 재원이 들어가서 결국은 경제 발전이나 국가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결국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군비 통제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군비에 너무 많은 국가 자원을 낭비하게 되면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정권의 안정을 해치게 되고요. 결국은 이 정권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군비 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쌍방이 공이 상대방에 대해서 군사적인 최소한의 억제력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방이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요. 상대방은 강자는 약자를 공격하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세력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력 균형이 유지될 때 상대방의 힘이 서로 엇비슷할 때 결국은 서로 대화를 하려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맹을 형성하고 있을 때 그 동맹 관계가 깨어져 버릴 때, 그죠? 동맹이 급격히 약화되거나 또 새로운 동맹에 이 적절히 이렇게 회복되지 않을 때 이럴 경우에 이제 군비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마지막 경우는 동맹이 깨지면서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오히려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크겠죠. 이거는 군비 통제 측면에서만 우리가 본 것이고요. 사실 우리 예를 들면 한미동맹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깨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북한은 어떤 마음을 갖겠죠? 북한이 늘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한미동맹 깨는 거잖아요. 국가보안법 철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미연합 연습 중지하는 게 늘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거를 해 나가면 결국은 북한의 안보는 덕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은 군비 통제에 응할까요? 그건 우리 한반도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힘의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다른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죠. 전쟁이 더 일어날 확률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건 남북한 관계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강 교수가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어떤 지역 분쟁의 국가의 경우에 동맹국 관계가 급격히 약화되면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 군비 통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한 내용에 불과해요. 자, 그래서 군비 통제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요, 쌍방 간에 결국은 정치적 현상 유지를 서로 인식을 하느냐, 서로 인정하느냐 여부와 그 다음에 최소한의 정치적 긴장 완화, 그 다음에 군비 부담의 정도, 상호 군사력 균형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호작용 하에서 군비 통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특히 이 군비 통제 관련 국가 간의 정치적인 현상 유지 인식과 이 정치적인 긴장 완화는 군비 통제 추진에 있어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상대방의 실체를 서로 묵시적이든 공식적이든 인정을 하면서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현상을 서로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인식과 그리고 정치적으로 서로 긴장을 완화시키는 이런 과정은 군비 통제 추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것이죠.